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국어교실의 조성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작년 2020년 5월쯤에 찍었던 비문학 문의치기에 관련된 영상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요 PPT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했는데, 자, 이제 PPT로 좀 바꿀 거니까요. 자, 필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영상은 선생님과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이 문의를 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의를 쳐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 비문학 지문을 눈으로 말고 뭔가 문의를 좀 치고 싶어서 들었던 이 영상을 선택했던 분들도 도움이 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문의를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밑줄을 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가 목적이 아니라 밑줄을 치는 겁니다. 또 역시 밑줄을 치는 목적도 하나죠.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 지문에 어디 있었지? 라는 걸 찾기 위해서 다시 지문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 지문으로 올 때 바로 이 문의가 쳐 있다면, 밑줄이든 문의가 쳐 있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문에다가 문의와 밑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카메라처럼 이렇게 딱 스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친구들은 지문에 좀 문의를 치면서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강의 시작해 볼까요? 비문학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죠. 을 배우면서 지시어나 접속어에 세모를 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말. 자, 근데 이렇게 문의를 같은 걸 치게 되면 이 미묘한 이 접속어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다른 것들은 다르게 표시하자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왜? 문의가 한 5가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자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문의가 좀 쳐져요. 그리고 이 문의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네모와 동그라미입니다. 네모는 개념어, 핵심어에다가 네모 칠 거고요. 동그라미는 사람 이름이나 단체 이름에다가 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학에서 긍정적인 단어가 동그라미지 않습니까? 근데 비문학에는 긍정, 부정의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봅시다. 개념어는 보통 따옴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은 비문학 지문을 구성할 때 중요한 단어에는 표시를 하죠. 그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따옴표예요. 즉, 이 단어 중요하니까 주목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따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개념어예요. 그 부분은 네모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라는 다음에 따옴표로 A라고 묶여 있죠. 그럼 A가 바로 개념어니까 이렇게 네모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라는 이라는 말은 이 개념의 뜻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따옴표 앞뒤에 개념의 뜻이 나온다고 했고요. 간혹 수식하는 말 다음에 따옴표 없이 개념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요 A에 지금 따옴표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앞에 라는 역시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뜻이 이어진 바로 다음에 A가 나와서 이게 바로 개념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옴표가 쳐져 있고 그 앞에 뜻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따옴표 없이 뜻이 나오는 경우. 됐습니다. 그 다음, 핵심어는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특히나 비문학을 읽을 때는 항상 첫 문단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을 찾으세요. 그 반복되는 말이 바로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애가 주인공, 바로 핵심어다 라는 생각. 특히나 뭐뭐는 이라는 말은요,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엔트로피는 다음에 쭉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이 글의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모 쳤습니다.
자, 이제 3번 사람 이름이나 단체 이름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특히나 단체 중에서 뭐 UN이라든지 아펙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사람 취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개념어, 아까 지금 개념어 했습니다. 아니면 학자 이름이 2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이 전개될 때는요, 자, 문의를 이렇게 다르게 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헤겔이 나오고 니체가 나온다 했을 때 두 명의 공통점도 나오지만 차이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겔에 해당되는 정보는 동그라미, 니체에 해당되는 정보는 세모, 이렇게 다르게 문의를 치면 좋아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의는요,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결과일 때, 아니면 근거 판단일 때, 아니면 수단 목적일 때, 아니면 요약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 끝난 다음이 중심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의를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밑줄을 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 초보자들은 얘들아,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될지 막 이렇게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 다음이 밑줄이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건 뭘까요? 화살표가 있는 이 앞쪽이 중심 내용이야. 앞쪽이. 됐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1번부터 여기 쭉 있는 말은 얘들아, 화살표를 오른쪽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실제 독해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말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알겠지? 그러니까 필기는 예쁘게 하는 게 아니야. 결국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하여 뭐뭐하니 뭐뭐니까 그 결과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은 뭐냐면 결국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뒤에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결과가 항상 중심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고, 그리고 뒤쪽에 중심 문장이니까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통해 라는 말은요, 이런 것은 수단과 목적이죠. 그치? 결국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한다라는 뒤에 말이 결과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다가 밑줄을 치기 위한 화살표예요. 자, 그 다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은 요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유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살표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밑줄은 어딜까요? 요거 앞부분이 밑줄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이러한 오른쪽 화살표, 이런 오른쪽, 이와 같이 오른쪽, 이처럼 오른쪽. 그래서 얘도 역시요, 요 말 다음에 이렇게 중심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 말이냐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요약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특히나 이 말이 보통 이 마지막 문단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시간도 없어. 근데 한두 문제는 좀 풀고 싶어.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온 다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줄을 치면 글 전체를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거를 읽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글의 완벽한 독해는 아니지만 주제 정도는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얘들아, 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말이 나온다 해보자. 그러면 이러한이라는 말은 지시어잖아. 그러면 그 위에를요, 대충 읽었지만 위에 문제점이 나왔겠네 라고 추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지시어라든지 요약하는 말을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역시 오른쪽, 결국 오른쪽, 요약하면 오른쪽. 역시 이것도 요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살표 끝나는 부분 다음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 된다라고 생각. 세 번째 들어가자. 화살표가 이제는요, 아래로 돼 있죠. 이것은 수치가 변화할 때 쓰는 거예요. 특히나 과학이나 경제 지문에서는요, 수치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 필기할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이 수치가 언급되는 글자에다가 화살표를 위로 아니면 아래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입니다, 여러분. 줄 쳐봐. 뭐뭐 한다면, 뭐뭐 할수록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공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비문학 수업을 하면서 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공식에 딱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메모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요걸 좀 따르세요. 지문에서 뭐뭐 한다면 아니면 뭐뭐 할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지문 옆에다가 그 부분부터 공식을 적어라 라는 표시라고 생각됐죠? 자, 그래서 반드시 지문 옆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조심할 점은 여러분, 이해를 못해도요 정리는 하세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요거에 대입해서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됐지? 자, 그러면 지문에서 증가, 상승, 길다, 크다, 더, 이건 언제 쓰는 말이에요? 뭔가 플러스적인 느낌이 들죠? 이거는 모두 글자에다가 이렇게 위로 화살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감소, 하강, 짧다, 작다, 덜은요 뭔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들지? 그러면 이거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넘길게요. 가로 4번은요 V자예요. V자는 내용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 전환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러나 V자 칠게요. 하지만 V자 칠게요. 그렇지만 V자 칠게요. 그리고 이 V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밑줄을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달렸다. 그럼 뭐예요? 자, 결국 넘어졌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나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다음에 중심 문장이다. 근데 이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무조건 뒤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는 포도를 좋아한다. 그러면 중심 문장은 뭐예요? 뒤일까요? 아니지. 두 개를 합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뒤의 힘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V자, 한편도 V자입니다. 얘는 내용이 전환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 왜냐면 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가장 아끼는 접속어는 바로 요 내용 전환의 접속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의 표적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요런 접속어 다음에서 나왔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모컨으로 자 누르면 화면이 탁탁탁탁 바뀌죠. 그래서 요 그런데 하고 한편은 이 리모컨으로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즉 장면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 됐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세 가지 얘기를 할 거다 그랬는데 첫 번째 얘기가 끝났어. 그 다음에 한편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이 끝났어. 그런데 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요 접속어가 들어갈 때마다 그 다음 얘기할 걸로 장면이 탁탁탁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요 첫째, 뭐 둘째, 셋째 아니면 다음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요 순서나 과정에 따라서 또 역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얘기가 끝난 거고 그 다음은 둘째 얘기가 끝난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4번의 반면은 이제 차이점이죠. 됐지? 특히나 이 반면은 얘들아 문의를 다르게 칠 때 중요해요. 만약에 자 지문을 읽다가 반면이라는 말을 만났어. 그러면 V자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V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반대구나. 그럼 문의를요 앞에를 동그라미 친다면 뒤를 세모 치면 되겠죠. 이렇게 다르게 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뭐다? 반면에예요. 반면에. 자, 이제 다섯 번째 가자. 여기 X죠. X는 뭐냐면 예를 들고는 예시나 부정이나 비교나 차이점이에요.
특히나 우리 이 예시는 여러분 영어로 example이라고 하죠. 그래서 exam 할 때 exam이 x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컨대 x, 예를 들어 x, 이를테면 x, 가령 x입니다. 근데 보통 이 예는요, 이해가 안 될 때 읽는 게 좋잖아요. 그쵸? 이해가 다 되면 얘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선생님이 얘를 설명하죠. 그럼 어때요? 그냥 그렇지 맞아 이렇게 들으셔도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해야죠. 그때는 얘를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뒤에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은 어딜까요? 바로 앞문장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앞문장은 줄을 안 치고 그냥 눈으로 읽다가 예를 들어 라는 말을 만났어. 그러면 여기를 X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다음이 중심이 아니라 요 앞이 중심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혹시 앞에다가 밑줄 치는 걸 놓쳤다 하더라도 요 말을 만나면 앞으로 가서 줄을 다시 치면 돼. 왜? 요 뒤에 나오는 건 요 앞에 거의 예니까. 알겠지? 그리고 얘는요 이해하면 읽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단 이 부분에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요거를 이해가 했어. 그러면 요거를 읽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다시 일로 들어와서 반드시 읽어야 돼. 왜? 밑줄은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됐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자. 요 보다 라는 말은 비교할 때 쓰는 말. 그 다음 아니라 이것은 부정할 때 쓰는 말. 역시 달리 라는 말도 비교할 때 쓰는 말인데 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내용 불일치 아니면 일치 문제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읽으면서 내용을요 약간 조금 추리하면서 읽으시고요. 필자하고 대화하듯이 읽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뭐 보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 보다라는 말을 X 쳐놨다면 분명히 마음속으로 A가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선택지를 가니까 얘들아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틀린 정보잖아. 근데 이 틀린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지문에 이렇게 보다라는 말을 표시를 해놨다면 여기 있는 말을 바꿔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아니라 라는 말도요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지문에는요 A가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선택지에는요 A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이렇게 표시해 놨다면 자, 바꿔치기 했나? 라고 한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비교라든지 부정어는 지문을 읽을 때 표시를 아예 해 놓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바꿔치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신 상태에서 선택지에서 이런 바꿔치기 한 걸 만나면 씩 하고 웃으면 되겠죠. 왜? 여러분 예상대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6번은요 이꼬르입니다. 즉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즉 글자에다가 이꼬르, 다시 말해 이꼬르입니다. 즉 요 이꼬르 표시를 기준으로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이 이꼬르라는 말 앞뒤에 있는 문장 중에서 뭐가 힘이 더 세냐면 얘들아 똑같아.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골라. 알았죠? 다시 한번. 만약에 앞에 문장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직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안 읽어도 돼요. 왜? 앞에 거랑 같은 건데 앞에 거 이해했으니까. 근데 앞에 게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이꼬르야. 그러면 뒤에 부분을 꼭 읽으세요. 왜? 앞에 거랑 같은 건데 앞에 거 이해 못했을까봐 뒤에서 다시 풀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플러스 들어갑니다. 플러스는요 나열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와 뭐뭐과 이런 데다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또 플러스, 든지 플러스, 이외에도 플러스, 뭐뭐도 플러스. 특히나 주의할 점은요 여기 아니라 보이죠. 요 아니라가 부정일 때는 X 치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뿐만 아니라 라는 얘기는 첨가할 때 하는 말이야. 됐지? A뿐만 아니라 B. 자, 만약에 조성원은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한다. 그러면 둘 다 잘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나열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열은요, 플러스를 가지고 역시 앞뒤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크기가. 자, 특히입니다. 아까 비문학은 첫 문단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첫 문단에 우리 개념어가 네모쳐 있다. 네모치자라고 했잖아. 네모. 근데 문제는 와하고 과로 연결되면 결국 개념어가 몇 개예요? 2개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한번 보자. 자, 이게 1문단이야, 얘들아. 근데 개념어가 A와 B 이런 식으로 1문단에 나온다. 그러면 와라는 말을 플러스 하고요. 앞뒤 무늬를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다르게 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요, 1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문단부터 무슨 얘기할 것 같니?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A부터 언급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A에 관련된 정보를 다 같은 무늬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서 한편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얘들아, 이 말은 V자 치는 거고요. 어떨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바로 내용이 바뀔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리모컨 누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B가 나오겠죠? 그러면 BM부터 다시 무늬를 다르게 치고 역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다른 무늬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문단에서 요 와, 과라는 말 앞뒤에 다른 개념어가 나오면 오히려 지문 독해 아주 쉬워요, 여러분. 됐지? 왜? 다르게 무늬치면서 쭉 읽어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 8번은 V자예요. 얘는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역시 이 V자 다음이 중요하겠죠. 특히 V자 다음이 중요해서 밑줄 치면 되고, 뭐뭐도도 V자인데 얘들아, 이때 이 도는 동일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이 도가 여기도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 도는요, 나열할 때 쓰는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뭐도 잘하고 뭐뭐도 잘하고. 그럼 얘들아, 이때는 나열이지. 이럴 때는 계속 플러스 하면 되고요. 이때 이 도는요, 선생님은요, 짜장면 먹을래? 너는? 저도요. 그럼 이때는 뭐야? 나열이 아니라 동일할 때 쓰는 말이지. 그럴 때는 이렇게 V자 하시면 돼요. 특히 자, 우리 화법에서는요, 뭐뭐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통점이고요. 문학에서는 뭐뭐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감정입입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 말고 화법이나 문학에서도 도라는 말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많은 단독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학교가 다 끝났는데 친구들이 다 집에 가는데 너만 남아. 그럼 뭐예요? 나는 차이점을 가지고 남는다라는 겁니다. 다 했으면 넘겨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요, 이 강의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표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무늬를 치면서 아, 이런 거였지 라고 자꾸 습관에 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예문 한 5가지인가 있거든요. 자, 이 5번까지 있어요. 이 5번까지를 선생님이 샘플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들은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1개월만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 눈으로 읽는 속도하고 이 무늬 치는 속도하고 거의 같아져요. 알겠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을 무늬를 치면서 중심 문장에 줄을 칩니다. 우리가 무늬를 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밑줄을 치기 위해서죠. 밑줄을 치는 이유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 옷을 입으면 마치 유행처럼 주변 사람들도 이 옷을 따라 입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처럼 보이니 이게 오른쪽 화살표죠. 그치? 즉 앞에 말을 요약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자, 그 옆에 다른부터 줄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상품을 사는 것 밑줄 치세요. 그럼 얘들아, 이처럼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바로 이 첫 문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첫 문장을 요약한 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상품을 사는 것이라는 거다. 이런 것을 따옴표 보이지? 따옴표가 나오면 뭐라고? 개념어지. 그래서 네모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행효과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맞나? 계속하자. 자, 유행부터 줄칠게. 유행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보다 비교할 때 쓰는 말이지 X 더 늘어나는 현상, 늘어나는 위로 화살표 현상을 설명 밑줄 치세요. 아, 결국 이 유행효과는 바로 수요가 예측보다 늘어난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유행되는 상품은 어때요? 옆에 친구가 사면 나도 사죠. 너도 사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예를 들어 X 치고요. 만약에 요 윗부분을 이해했다면 여기까지는 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유행효과가 뭐야? 바로 수요가 예측보다 더 늘어나는 거야 까지만 이해하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요렇게만 치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렇게 무늬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밑줄을 치기잖아.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볼게. 자, 결국 요 글에서는요, 뭘 설명하고 있니? 유행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됐지? 자, 그리고 이 유행효과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보다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돼요. 됐지? 그래서 유행효과가 어떤 특정 상품의 수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넘겨볼게. 두 번째 질문 가보자, 얘들아. 과잉 정당화 효과 란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뭔가 뜻을 풀이할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요 말에 따옴표는 없지만 요게 바로 개념어 같죠? 그래서 네모 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뜻을 줄쳐야겠죠. 이게 뭘까? 줄칠게. 자기 행동의 동기를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면 않고라는 말이 부정어 아니야? 그러면 X 치셔야겠죠. 계속 줄쳐.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 탓으로 돌리는 현상 밑줄 치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과잉 정당화 효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부정어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럼 이 말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말이 있지 않니? 어떤 말이 반대되니? 봐봐, 얘들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바로 외부에서 찾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무늬를 한번 내부를 동그라미 치고 외부를 세모 칠게. 다르게 칠게. 됐지? 그래서 결국 과잉 정당화 효과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거야. 특히나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 됐죠? 자, 그래서 이 보상이 외부에서 주는 거잖아. 이 외부에서 찾는 거다. 그 다음은 일자. 사실 이러한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지시어죠. 줄 칠게요. 과잉 정당화 효과는. 그래서 이 앞문장에서 과잉 정당화 효과를 얘기한 걸 것 같아. 됐지? 자, 계속 줄 쳐. 대시 사람 이름이야. 동그라미. 계속 줄 쳐라. 의실험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대시가 아니라 대시 이전에 또 누군가 언급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 써있네. 나릴뱀 동그라미.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계속하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대. 다르니까 차이점이죠. X. 계속 줄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동물 밑줄. 그러니까 스스로 어린인가 봐. 됐지? 계속하자. 자,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뭐야? 앞에 있는 말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줄은 치지 말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대. 그러니까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파악하는 게 인간인가 봐. 따라서 보이니 오른쪽 화살표 치세요. 자, 그래서 얘들아, 따라서 다음이 주장이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다가 밑줄을 칠 거라고. 그래서 이 비문학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부터 무늬가 막 쳐져지고 처음부터 줄이 막 쳐져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이 밑줄을 좀 아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 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읽어가다가 이런 말을 만나면 이제 요 다음부터 줄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요 말이 아니라 여기 봐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만나면 요 말 다음은 이유지. 그러면 요 말 앞이 뭘까? 결과지. 그러면 여기까지 아무것도 줄을 안 치다가 이제 이 말을 만나서 왼쪽 화살표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이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쭉 무늬가 막 쭉쭉쭉쭉 쳐지는 게 아니라, 우선 손가락을요, 대지 말고, 그냥 펜만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뒤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에 이제 줄을 칩니다. 읽을게요. 자신이 보상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면, 얘들아, 아까 보상이 무늬가 뭐였지? 여기였지. 세모.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죠. 그치? 계속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죠. 계속하자. 보상이 없는데 X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아서 하는 것. 됐어? 그럼 생각해, 얘들아. 이 좋아서 하는 것은 내분이 외분이. 그쵸? 내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약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결국 이 글은 과잉 정당화 초과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요, 바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외부에서 특히나 보상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래요. 됐지? 그래서 대시 이전에 바로 이 다릴뱀은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으로, 알았어? 인간은 바로 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이 행동을 왜 해? 바로 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역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상이 아닌 좋아서 하는 것도 역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을 내용을 어떤 내용 같습니까? 바로 이제 어떤 보상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글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글 들어가자. 자, 읽어본데 주지하다시피 판소리 광대는 1인 다역의 연출자래.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첫 문장이야. 그러면 주어가 뭐니? 그쵸? 판소리 광대는 이야. 그 다음 서술어가 뭐니? 1인 다역의 연출자예요. 여러분, 1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럼 다역이 뭐예요? 역할이 여러 개예요.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은요, 역할이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이 있겠다 정도 아시면 되겠지? 그럼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혼자 모든 인물들의 역할. 어떤 역할? 모든 인물들의 역할. 그치? 이때 뿐 아니라는요, 바로 X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그랬어. 그치? 또 서술자의 역할. 됐어? 나아가 소도구를 운용하거나 효감을 내는 역할. 와, 역할 진짜 많다. 그 옆에 이처럼 찾아 오른쪽 화살표. 그럼 요약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줄을 쳐야죠. 판소리 광대는 예술 내적 세계를 모두 조망하면서 공연 중에 현재 공연에 대해 논평을 하는 등 자신의 예술 세계를 연출하는 존재에 밑줄 치세요. 됐어? 자, 계속하자. 또한 언제 쓰는 말? 플러스 할 때 쓰는 말. 계속 판소리 광대는 밑줄. 계속 내적 독백이나 등장인물의 대사를 표현할 때는요, 바로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포착하며 흉내냅니다. 자, 이제 반면에 무슨 말? V자 표시. 그럼 얘들아, 반면에가 나오면 앞뒤에 반대 내용이니까 반대 무늬를 쳐야겠잖아. 그치?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추리해보자. 일자, 서술자의 발화 부분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읽고요, 무늬를 한번 다르게 쳐보자. 우리 서술자를 이렇게 세모 친다면 이 서술자하고 반대되는 건 어디 나오니? 여기 또한 다음에 있는 문장 뭐지? 바로 내적 독백 아니면 등장인물의 대사. 됐어? 그러면 요거랑 왜 반대인지 보자. 요거는 서술자니까 인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물을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뭐야? 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물 안의 입장이라면 여기는 인물 밖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면에 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계속하자. 에서는 인물의 모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그럼 인물의 모방은요, 무늬가 뭘까요? 바로 동그라미죠. 이해해? 왜? 무늬 봐. 세모에서는 동그라미를 탈피하여니까. 탈피니까 벗어나는 거잖아. 그럼 같은 무늬 치면 안 되겠지. 다른 무늬에서 탈피한 게 바로 세모니까. 전지적 입장에서 진술. 이건 무늬 뭘까요? 세모 치시면 돼요. 이런 오른쪽 화살표 지시어다 줄쳐. 전지적 입장. 똑같죠? 그치? 진술 대목은요,
한 인물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왔대. 그럼 문의 한번 쳐보자. 한 인물의 목소리는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그쵸? 지금 세모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전제 입장이 세모니까 여기도 세모 쳐도 되죠? 세모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요건 같은 문의 다른 문의 쳐야겠죠? 동그라미 쳐야죠. 계속 다른 인물의 목소리 흔적들이 묻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요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다른 문의 쳐야죠. 세모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다른 인물은 아마도 서술자, 전지적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인물이 아니라. 됐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읽어보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니? 판소리 강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예요. 그래서 역할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특히나 자 반면에를 기준으로 어떤 인물, 한 인물을 지금 표현할 때도 있지만 서술자를 표현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다르게 문의를 치면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문 들어가 볼게요. 요 지문은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좀 깁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을 여러분이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첫 부분의 단추를 잘 꿰느냐에 따라서 이 집중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추는지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 독해의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문단을 제대로 읽는 거야. 첫 문단에서 아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얘기 하겠구나, 아 이런 얘기를 찾으면서 읽어야지 라는 걸 잡은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집중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영화를 보더라도요 주인공은 자꾸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10분 이내에 아 제가 주인공이구나, 아 쟤는 저런 상황이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주인공을 만약에 못 찾게 되면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관심을 두겠지. 그러면 나중에 길을 잃어요. 주인공 누구지? 나중에 영화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었지? 다 까먹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비문학도요. 길을 잃지 않도록 첫 문단에서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추는 어떻게 꿰일지 보셔요.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에는 자 무슨 얘기? 다문화 사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밑줄 쳤죠? 계속 줄 쳐. 정의를 하는 패러다임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논리적인 틀 같은 거죠. 그치? 자 계속 줄 쳐. 차별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이 있대. 그럼 얘들아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첫 문장에서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모형이 3개네. 그러면 이 3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이 공통점이지. 그럼 이제부터 차이점이 나오겠지. 그러면 차이점 문제는 문의를 어떻게 쳐야 될까? 당연히 다르게 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차별배제 모형 동그라미, 동화 모형 세모, 다문화 모형 네모 이렇게 다르게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선호하는 이 문의 순서는 이 순서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의가 더 필요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역삼각형도 되고 뭐 마른 목골도 되고,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만 알아보면 돼요. 됐죠? 계속하자. 이 세 모형은 외국부터 줄칠까? 외국인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 밑줄. 그럼 얘들아 이제 3개의 차이점은 뭐 때문이야?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느냐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자 먼저니까 첫째죠. V자 표시. 그러면 이제 차별배제 모형은 동그라미 쳐야겠죠. 자 읽겠습니다. 국가부터 줄죠. 국가가 특정 경계 영역에만 외국이나 이민자를 불러들이고요. 복지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X, 베타적인 모형이래. 그럼 베타적 모형을 동그라미 치세요. 왜? 이게 바로 차별 배제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단어만 딱 봐도 벌써 차별하지 않니? 그치? 자 그러나 V자 표시. 다음 줄 쳐야죠. 경제적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과 결혼 이민자의 증대와 맞물려 점차 그 입지가 제한되고 있대. 뭐가? 바로 차별 배제 모형이. 그리고 플러스 표시.
얘들아 동화 모형 이거 몇 번째니? 여기 나오지? 이제 두 번째가 이어지는 겁니다. 줄 치세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모든 면이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모형 몇 줄. 그래서 이 동자가 같을 동자죠. 외국인과 내국인이 똑같아야 돼 이런 얘기다. 그러나 V자 표시. 그 다음 줄 쳐라. 이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 몇 줄. 왜 무시했다는 걸까? 바로 이거죠. 바로 외국인이 내국인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똑같아야 돼? 바로 우리 내국인을 기준으로 똑같아야 돼. 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이 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 한국 음식이 어떤 건 맛있지만 어떤 건 좀 역겨운 것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김치를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김치에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마늘 냄새가 좀 심하다라고 느끼는 외국인들도 있죠. 근데 바로 이 동화 모형은 뭐야?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너 김치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화 모형이에요. 왜? 바로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한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들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했다는 비난 밑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모형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하자. 이 두 모형과 달리 X. 그럼 이제부터 차이점 나온다. 그러면 다문화 모형 몇 번째일까? 세 번째지. 그러면 네모로 바꾸셔야겠지. 계속 줄 쳐.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 밑줄. 그럼 얘들아 이 포용적인 태도를 네모 치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 요것도 줄 쳐볼까?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 왜? 되게 포용이다. 그치? 마음이 넓죠? 그 다음 정책의 목표가 동화가 아닌 X.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 동화는 몇 번째였지? 여기였잖아. 두 번째. 그러니까 동화가 아니야. 이제 차이점 나온다. 공존에 두고 있대. 그러면 공존문이 뭘까? 네모예요. 결국 다문화 모형은 포용적이고 공존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결론 나온다. 주장 나온다. 줄쳐.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들 총 3가지가 있다를 바탕으로 할 때 현재부터 줄쳐.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무슨 모형? 다문화 모형 네모에 초점.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은 세 번째 모형을 가장 좋게 보는구나. 됐죠? 넘겨볼게요. 계속하자. 다문화 모형은 다문화 모형 네모였어. 계속하자. 다시 문화다원주의 와 플러스. 그러면 와 다음에 앞뒤를 다른 문이 치자. 문화다원주의 동그라미 다문화주의 세모 치세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결국 다문화 모형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러면 요 앞에 있었던 게 상위 개념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하위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와, 과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뒤가 다른 문이니까 결국 차이점이 전개되겠지. 그치? 그럼 문의를 다르게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얘들아. 요 두 개 입장에서 다문화 모형은 공통점일까? 차이점일까? 그렇죠.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비문학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어가 다시 또 이렇게 하위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나눠지기 전에 있는 게 두 개의 공통점이고 이제 나눠지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얘들아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얘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바로 다문화 모형에는 문화다원주의만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왜?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얘잖아. 그치? 아니면 얘의 속성은 얘만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역시 틀리죠. 왜? 얘네들의 공통점이 얘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인간에는 남성만 있다. 틀립니다 여러분. 됐지? 자, 계속하자. 자, 이제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바로 얘랑 똑같은 거죠. 계속 줄 쳐.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대. 그럼 유사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아보게 써도 돼요. 아, 이거는 공통점이구나. 이제 그러나 V자 표시. 그럼 이제 무슨 말 나올 것 같니? 차이점 나올 것 같죠? 자, 그래서 문화다원주의. 문이 뭐였지? 동그라미부터 시작할게. 자, 문화다원주의는 어떤데? 계속 줄 쳐.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 매출. 그래서 바로 소극적 동그라미. 그렇구나. B의 V자 표시. 자, 다문화주의 세모 치세요. 줄칠까? 주류 사회에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보다 X. 그럼 생각해 얘들아. 주류 사회에 중요성을 부각하는 건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당연히 동그라미죠. 그치? 문이 다시 봐. 세모는 이거 하기보다는 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주류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은 동그라미예요. 보다는 계속 줄쳐.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돼야 함을 강조. 그럼 평등하게 인정을 세모 치세요. 그래서 얘들아, 동그라미 치는 건 주류 사회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을 다 같이 포용해. 이게 바로 다문화주의잖아.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이 1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다문화주의는 뭐예요? 자, 이 주변 나라를 다 포용하면서도 여기는 1등이 없어요. 다 평등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문화다원주의 됐지? 자, 그러나 V자 표시. 계속 줄쳐.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죠.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중적 기준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와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뭘 해야 돼요? 바로 다문화주의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맨 앞에 다문화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모형이 3개가 나왔잖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형이 뭐라고? 맨 끝에 있는 다문화 모형이야. 근데 다문화 모형이 다시 2개로 나눠지지. 그래서 이 문화다원주의는 소극적이잖아. 그치? 주인공을 인정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에요. 됐어? 그래서 다문화 모형 중에서도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 4번째 글은요, 이 무늬를 다르게 치면서 거기서 또 다시 나눠지면 또 다른 무늬를 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자, 역시 지시어 아니면 요약하는 말이야. 줄 쳐봐. 지구와 달은 서로의 인력 때문에니까 오른쪽 화살표. 자, 요거 다음에 이제 결과 나와요. 줄 쳐. 자전 속도가 줄게 된대. 줄게니까 화살표 위아래 아래로 가야겠죠. 아, 그래서 지구와 달은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준대. 인력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계속 줄 쳐라. 이 자전 속도와 관련된 운동량은 지구 달계 내에서 달의 공전 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존. 늘어나는 위로 화살표. 그래서 얘들아, 자전 속도가 줄는데 바로 여기 운동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2개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왼쪽 화살표. 여러분, 그러면 왜냐하면은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앞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미 줄을 쳤으면 다행인 거죠. 이게 결과고 이제 이유 나온다. 읽어볼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없다 X. 자,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 됐지? 자,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보존되는데 외부에서 지금 속도를 줄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로 늘려야지만 보존되겠지.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여 결국 오른쪽 화살표 요약할 때 쓴다. 줄쳐. 달의 공전 궤도는 점점 늘어나고 위로 화살표. 여기 늘어난다지. 다른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위로 화살표. 됐어?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지문은요, 바로 이 수치에 관련된 걸 연습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위아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무늬 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무늬를 외친다, 바로 밑줄을 치기 위한 거고요. 밑줄을 또 외친다, 지문을 정확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불편한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게 맞춤 옷이 될 겁니다. 자, 비문학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